안녕하세요.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액으로 금수저 쥐어주기 7편이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종목들 제가 원래 한두 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30년, 50년 지나도 정말 자신 있게 이 회사가 계속 잘 나갈 거다. 유지, 존속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질 만한 것들이 다시 한번 보니까 한 2,000개 중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7개 말고는 아주 확신을 100%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확신이 약한 종목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시리즈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 2월 22일자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흑수저는 바락해도 금수저가 못 되나요? 될 수 있는데 진짜 발악을 해야 될 수도, 아니면 이번 매버릭TV 시리즈를 다 보시고 나면은 가능하지 않나. 노력하면 계층 이동 기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 세스퍼가 찾아낸다라는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계신데, 전문가들은 무시하시고 우리 좋은 주식 그냥 계속 꾸준히 사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빚쟁이죠. 저번에 무디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세상은, 이 자본주의 세상은 빚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빚을 낼수록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원래 좀 의도했던 바가 또 하나 있는데, 자본주의 초보 탈출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초보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이래서 그냥 화나고 다 부셔버려야 되고, 이게 초보예요. 화가 많죠 우리가. 그거를 화만 내지 말고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용을 하는 어떤 좀 기초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이번 시리즈에 좀 있었고요. 무디스보다도 신용평가에서 명실공히 세계 1위로 인정받는 S&P 글로벌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P 글로벌은 여러분들 S&P 500 스파이 ETF 사실 때도 수수료를 받는 회사고, 데이터 장사로 한 해에 한 10조 원을 버는 회사예요.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내용이 좀 어렵고 긴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보답드리기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2003년 1월에 주가가 한 28불이었으니까 아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긴 보였는데 50배, 100배 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고 ETF 자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데 경을 넘어요. 이 ETF가 이제 팔리고 운영될 때마다 앉아서 돈을 버는 회사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신용평가에 대해서 제가 무디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자본주의의 통과 의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으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 코픽스 기준금리에 나의 신용등급이 이미 전산망에 다 등록돼 있죠. 여기에서 가산금리가 붙는 방식. 애플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플이 됐든 엑소모빌이 됐든 JP모건 체이스가 됐든 미 국채금리가 트리플 A로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자산이고요. 여기에 신용등급별로 가산금리가 붙게 됩니다. 아무리 애플이 감성이 좋고 트럼프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대통령이라도 가산금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죠.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모든 빚은 신용평가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빚을 낼 때부터 벌써 등급별 가산금리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일반 기업이나 국가 이런 데도 늘 어떤 빚을 내려면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고, 국제결제은행의 어떤 기준에 따르면은 아무리 많은 대출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타가 월 그 오토론으로 차 판 거에서 월 5조 원씩 받는다 그래도 신용평가를 S&P나 무디스에서 안 받아놓으면은 자산가치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빚을 내면 무조건 S&P나 무디스의 신용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활동을 하려면은 피할 수 없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회사들이 무디스와 S&P 글로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이 특이한 거는 인덱스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인덱스 개발하는 회사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하고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도 있는데 S&P 글로벌이 제일 메이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제 생각에 한 70%가 넘을 것 같은데 S&P 500, 뭐 다우 30, 뭐 S&P 트레저리 이따가 또 한번 보실게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인덱스 라이센스로 돈을 어떻게 버냐면 스파이 ETF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을 하죠. 이게 총 운용 자산, Asset Under Management, AUM이라 그러는데 5,300억 달러니까 거의 한 600조 원을 넘어요. 이 ETF 하나가. 근데 이제 이 운용 보수가 0.09% 연간. 그래서 운용 보수는 4.8억 달러니까 한 6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파이라고 하는 건 S&P 500 인덱스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 추종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S&P 글로벌에 내야 돼요. 이것도 한 0몇 퍼센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S&P 500, 다우 30, 스몰캡, 미드캡, 섹터 막 몇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커머더티, 원유, 가스, 금속, 농축산물. 그래서 총 인덱스 펀드로 운영되는 자산, 주식, 채권, 상품 다 합쳐서 11조 달러니까 1경 5천조 원입니다. 여기에서 운용사들이 운용보수를 받고 그 운용보수 중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의 라이센스 비용으로 1년에 2조 원 정도 금액, 그러니까 총 운용 자산의 0.0001%를 조금 상회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S&P 글로벌은 그냥 사람들하고 수식 몇 개 개발해 놓고 앉아서 2조 원을 버는 거예요. ETF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감독원, 그 다음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어떤 운용사가 인덱스 펀드 ETF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수학적인 계산 모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뭐 저번 금요일에 5%가 하루에 올랐는데 이 운용사가 가지고 온 ETF가 뭐 4.998% 올랐어. 그러면은 추적 오차가 적네. 요 추적 오차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수식을 엉망으로 써가지고 S&P 5% 올라갔는데 우리 건 3%밖에 안 오르고 S&P가 2% 빠졌는데 우리 거는 5% 빠졌다 이러면은 상장 폐지돼요. 그게 이제 추적 오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덱스라는 거는 S&P 500이라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80%를 대변할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이거는 모든 증권협회라든지 여러 협단체들이 한 100몇십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인덱스, 이 인덱스도 계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권위 그리고 지식재산 특허의 보호를 받는 그런 정말 금융에서의 가장 값진 그런 지식재산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무나 따라 할 수가 없고요. 뭐 중국에서 뭐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 뭐 세계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를 만든다고 해서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숫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3년 1월에 1억을 넣으셨으면 2023년 12월에 환율 1,000원으로 했을 때 21.3억, 지금 환율 1,350원으로 하면 29억이시고요. 연배당은 역시 환율 1,000원으로 했을 때 1,730만원. 반면에 S&P 500 인덱스에 넣으셨으면은 2003년 1월에 1억 투입하고 2023년 12월에 8억 원 정도. 환율 1,350원이라 그러면 10.7억. 그리고 연배당은 환율 1,000원으로 했을 때 1,100만원. 달러로 정리해드리면은 S&P 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에 2003년 1월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 2023년 12월에 평가액은 213만 2,630불. S&P 500 인덱스 펀드는 80만 불 정도, 800만 불 정도. 그 다음에 배당액은 S&P 글로벌이 2003년 1월에 10만 불 넣으셨으면 2023년 연간 17,327불.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인덱스 펀드는 11,676불. 한 5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 안 하셨을 때 2003년 1월에 S&P 글로벌에 10만 불 넣으셨으면 2023년 12월에 평가액은 5만 7,710불, 연배당은 12,000불 정도. 굉장히 좋은 투자였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온 자료예요.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96조 달러니까 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조 달러가 이제 1350조 원이니까 10조 달러면 1경 뭐 이거고, 주식 96조 달러면 이제 거의 100조 달러니까 한 10경원, 13경원 이렇게 되는 거. 채권 시장이 그거보다 항상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주식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채권 이런 거에는 시총평가가 필수고, 무디스와 S&P 글로벌에 수수료를 내야 되고, S&P 글로벌은 세계 1위의 신용평가사로서 미국 점유율은 93%, 전 세계 점유율은 71%. 물론 이게 전 세계 점유율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미국이나 글로벌 무대에 나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S&P랑 무디스 신용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은 모든 ETF, 여러분들 보시는 주요한 ETF에 그거를 추종할 수 있는 그 원형의 인덱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모든 ETF 운용사들이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중간에 해드리면 S&P 글로벌은 자본주의의 표준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빚을 내고 이걸 론을 낸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신용평가를 S&P 글로벌이 하고, ETF를 출범시켜서 운용을 하려 그래도 ETF의 그 기준점이 되는 인덱스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여러 시장 플레이어들한테 인덱스 데이터를 쏴줘야 되는, 역시 이제 자본주의의 인프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 공신력 있는 방송 추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 2023년도 연차보고서 올해 초에 나왔어요. 2023년도 매출액은 125억 달러로 한 17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영업이익이 한 40억 달러로 5.23조 원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32.2%, 순이익은 29억 달러로 한 4조 원이 넘으니까 순이익률은 23.1%인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수치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매출이 83억 달러, 21년에, 22년에 112억 달러, 23년에 125억 달러로 뭐 한 1조, 2조씩 매년 늘어나고 있죠. 앉아서 그냥 수수료 인플레 따라가면서 받고 빚이 늘어나면서 계속 평가 비용을 받는 거니까. 2022년에는 근데 작년과는 다르게 영업이익률은 44%를 넘었고 순이익률도 32%에 가깝고, 21년에는 더 높았죠. 영업이익률이 50%, 순이익률이 거의 40%였는데 2023년도에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IHS 마켓이라고, 이제 요거는 정보나 데이터 뭐 증권 쪽에 근무하시면 아실 텐데, 요게 산업시장 조사 분석 기업으로 좋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 보고서도 많이 내는 그런 기업인데, 요거를 인수합병하면서 한 60조 원을 써버려서 그래요. 근데 야, 그러면은 매출액이 125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440억 달러 썼으면 적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큰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는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현금도 일부 주지만. 그래서 이 주식 교환 비율이 IHS 마켓 주식을 뭐 S&P 글로벌 한 0.7주 정도로 바꿔줬나 그래요. 이제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쏴주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좀 2023년에는 지출이 많았던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다시 이제 또 따끈따끈한 IR 자료 4월 말에 나온 겁니다.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2023년도 매출이 한 17조 원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비중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가 30% 정도로 한 4조 원 넘게 했고요. 인덱스 라이센스 비용으로 한 2조 원 정도 벌었고,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는 여기 이제 제가 데이터 장사랑 모빌리티 상품이라고 적어놨는데, 신용평가랑 인덱스 말고는 다 데이터 장사로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10조 원을 데이터 장사를 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 매출이 어떻게 이렇게 33.3억 달러, 4.5조 원. 뭐 그냥 뭐 너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도장만 찍어서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나오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무디스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74조 달러, 10경원에 가까운 채권을 신용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무디스만 받고 S&P는 안 받고 이런 회사는 없기 때문에 두 회사를 동시에 거의 다 받아요. 그래서 금액이 S&P 글로벌도 74조 달러를 적어도 상회하는 금액을 2023년도에 신용평가를 해줬을 텐데 제가 그때 미루어 짐작컨대 신용평가의 그 비용이 총액 74조 달러의 0.004% 정도를 곱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건당 비용은 기업 규모별로 한 200만 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까지 들어간다. 근데 S&P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33.3억 달러가 나오려면 무디스보다는 그래도 한급 높으니까 0.0045%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신용평가를 한 채권 총액. 그리고 무디스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신용평가에서 가장 그 채권 비중이 높은 거는 회사채가 거의 50%고요. 17%가 정부, 지자체, 뭐 국공채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19%, 구조화 금융이 14%. 구조화 금융이라는 거는 트렌칭 뭐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 대출 채권을 섞어가지고 섞었을 때 이게 신용등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구조화 금융의 신용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무디스 편을 한번 봐주세요. 다시. 그리고 신용평가를 또 안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가상금리 폭탄을 맞아요. 신용등급 그 평가를 받았을 때 가상금리가 뭐 한 0.5%, 0.7%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받아 놓으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1, 2%가 더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기업 대출 1조 받으려고 그러는데 1% 차이 난다 그러면 이자가 연간 100억 더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실수하면은 재무 담당자들은 바로 이제 목이 잘리는 거죠. 자산가치 인정도 안 되고 신용평가는 필수다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S&P랑 무디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국가 공인 신용평가사를 한 7, 8개인가 10개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S&P랑 무디스가 제일 메이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으면은 도저히 이 자본주의 시장, 증권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디스랑은 다르게 이제 ETF 라이센스, 인덱스 라이센스 장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가 지금 2023년도 말 기준으로 11.63조 달러로 1경 5,70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ETF 혁명으로 지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ETF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금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무슨 자산운용사니 전문가니 이런 사람들 다 말 안 듣고 그냥 ETF만 사면 된다. 이게 이제 상식으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품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국채 ETF를 매도한다든지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ETF를 산다든지 이것도 레버리지된 파생 ETF들도 있죠. 유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원자재 구리 이런 거 다 ETF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늘 앉아서 뽀찌를 떼먹는 그 인기 ETF들이 스파이 IBB VOO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운용사들이 엄청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들이에요. 이분들도 그냥 그 어떤 S&P가 개발해 놓은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추종하는 펀드를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수수료를 떼먹는데 S&P 글로벌은 수가 한 단계 더 높은 거야. 이 선수들 봉이 김선달들한테도 앉아서 통행세를 걷는 봉이 김선달 위에 김선달 그런 회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단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2013년도 1월에 10만 불을 S&P 글로벌에 넣으셨으면 2023년도 12월에 평가액은 910만 달러, 91만 달러.
그리고 S&P 500은 40만 달러. 제가 아까도 10만, 100만 달러 헷갈린 것 같은데 연간 배당액은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이 7,400달러, 거의 1,000만 원 되는 거죠. S&P 500도 6,000달러 정도로. 배당에서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그렇게 크게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S&P 글로벌 신용평가랑 인덱스 펀드 그 운용 라이센스 비용이 가장 코어 비즈니스로 17조 원 매출 2023년도에 그 중에서 한 6, 7조 원 정도를 코어 비즈니스에서 벌었는데 그거와 파생된 데이터 장사가 더 크거든요. 10조 원 정도를 기업들한테 데이터나 프로그램 솔루션을 팔아가지고 벌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건가를 제가 사례 2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고차 딜러라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중파 형님이야. 중고차 파괴자 형님인데 재고가 2,000대가 있는데 차를 뭐 몇백 대 더 사야 돼가지고 차 메인 목적으로 기업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 이제 왔다면 보유 차량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요거를 요건 플릿이라는 거 원래 이제 군사 용어에서 이제 함대라는 건데 자동차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갖고 있을 때 플릿이라고 해요. 요거를 가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견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자동차 가격 다 더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치가 않아요. 평가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차종이 다양하죠. 현대, 뭐 소나타, 아반떼, 제네시스, 기아, 뭐 EV도 있고, 뭐 소렌토도 있고, K3도 있고, 도요타, 어큐라, 포드, 뭐 트럭도 있고, 세단도 있고, 그다음에 연식도 다양하고, 뭐 30년 된 거, 5년 된 거, 그리고 경력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침수, 뭐 반파카, 뭐 렌트 하다가 온 거, 리스 된 거,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제각각이고, 색깔도 제각각이고, 뭐 옵션도 제각각인데, 우리는 이제 뭐 엔카 요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량 등록번호나 이제 번호판만 이제 입력을 하면은 견적이 나오니까 오케이인데 딜러들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해당 차종에 대해서 그 시장 적정가라든가 담보대출을 할 때 가치 인정 비율, 우리도 아파트 뭐 LTV 이런 거 있죠. 집값이 10억일 때 LTV가 60%면 6억 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평균 판매에 소요되는 기간,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 내줄 때 차가 2,000대 있고 총 가치가 뭐 몇백억인데 이게 사실 평균 판매 소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이자를 못 갚는다 그러면 이자를 안 줄 거 아니야, 빚을. 그래서 평균 판매 소요 기간이 반드시 나와야 돼. 현금이 도는 그 속도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생각이 많겠죠. 근데 S&P 글로벌의 데이터 그 솔루션 판매하는 어떤 뭐 직원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사장님, 저희 기업 프로그램 가입하시면은 보유 차종 입력만 하시면은 대출 잘 나오게 저희가 은행하고 그 데이터 그 뭐 보고서 이런 거 다 바로 뽑아서 해드릴게요. 같이 은행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냥 차 번호만 다 입력하면은 그 은행 갖고 갈 서류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도 이제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중고차 우리나라 엔카 같은 그런 플랫폼이 뭐가 있냐면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Carfax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고 미국에서는 VIN 넘버만 넣으면은 그 차량의 가격이나 모든 게 이제 한 방에 다 떠요. 이게 이제 거래의 기준점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베이에서 중고차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카팩스를 2022년도에 제가 알기로 인수를 해서 아까 그 보신 그 매출 구성 비중 중에 모빌리티라는 게 바로 요 카팩스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석유 시추로 갈게요. 여기 엑손모빌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제 뭐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여기저기서 이제 광구에서 석유를 많이 캐죠. 가스도 캐고. 여러분들 참고로 그 셰일 같은 경우에는 가스랑 그 원유가 같이 나옵니다. 가스가 부산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포집할 만한 시설이 없으면은 그걸 그냥 태워버려. 그래서 밤에 위성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 셰일 지역에서 미국에 불길이 지금 막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유 채굴업자도 야 원유 그거 맨날 가격 나오고 그 평가 어렵지 않는 거 아니야? 근데 전 세계에 산지한 수백 개 광구에서 원유 자원 보유 물량을 가치 평가를 해야만 엑소모빌 신용등급 평가도 되고 기존에 나갔던 그 대출에 대해서 이자율 조정도 되고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그 유종 기름의 종류가 뭐 중질, 경질 요거는 무게 비중 얼마나 끈적하냐 요 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황합량이 높으면 이제 그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황합량이 또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질이라고 이제 무게 비중이 조금 있고 유황 함량이 높고 브렌트나 웨스트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경질, 가벼울 경자를 써서 조금 이제 무게 비중이 낮고 유황의 함량이 낮은 이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대한석유협회에서 되게 오래전에 분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사우디에서는 아랍 라이트, 엑스트라 라이트, 아랍 헤비, 아랍 엑스트라 미디엄, 뭐 이란도 헤비랑 라이트가 있고 뭐 영국에서 브렌트유 여기에 다 이제 비중하고 황합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디 광고에서 캤는데 이게 비중이랑 황합량에 따라서 유가가 어디로 분류되고 배럴당 얼마라는 게 나와야 돼, 이게. 이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역별로 채굴 난이도 현지에서 장비, 노동, 운송 비용이 또 다 달라. 그리고 지역별로 그 광고에서 이거 몇십 년 남았다 이거 평가가 나와야 되고 유가가 시시각각 변하고 그리고 지금 파고 있는 데는 또 탐사 서비스 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가체 연수가 얼마 남았고 이 원유가 어떤 종류냐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몇천 개, 몇만 개의 변수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무 담당이 아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나 S&P 글로벌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S&P 글로벌 그 또 영업사원한테. 아유 우리 뭐 누구 전무님, 매버릭 전무님 잘 지내셨어요? 저 김프로예요. 요즘 기름값 올라서 너무 좋으시겠네. 우리 프로그램 구매하시면은 빅데이터 DB 그 계산 한 방에 다 해가지고 기존 대출 싸게 대환해드릴게요. 요즘 기름값 올라가서 자산가치 올라가셔가지고 기존에 나간 대출도 저희가 대환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무담당은 S&P 글로벌에 몇천만 원, 몇십억을 주고 이 데이터 솔루션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 데이터가 모든 그 분야의 상품, 특히 상품에 강한데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유가가 배럴당 요거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나게 복잡한 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업체, 뭐 지역,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여기에 도전할 회사가 거의 없어요.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다. 이제 요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 장사로 세상에 뭐 기업이 몇백만 개 있는데 뭐 10만원, 100만원씩만 받아도 데이터 장사로 10조 원 벌겠죠. 그럼 많은 기업들이 쓸수록 데이터에 대한 집중도와 독과점도 계속 강해질 거고 그래서 데이터 비즈니스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S&P 글로벌의 커머더티 인사이트, 상품 인사이트 사업부가 돈을 10조 원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쓰는 거를 S&P 플래츠라 그러는데 저도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뭐 원유 에너지 뭐 금융 분야에서 이쪽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블룸버그하고. 그래서 중고차 원유 가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죠. 개별 물건들이 다 전부 다르잖아요. 평가랑 지역의 어떤 경제 전망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뭐 제조, 유통회사, 은행들도 온갖 종류의 채권이랑 자산 다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가치 평가랑 신용 평가 이런 정보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는 기업을 사고 팔 때도 적용이 되겠죠. M&A 할 때 뭐 여러분들 빅 컨설팅 펌들도 다 이 S&P 글로벌 캐피털 IQ를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주고 다 사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거래, 중요한 거래가 일어나는 그 기반 데이터, 그 기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들과 이것을 조합한 여러 가지 이제 수치와 인사이트, 평가의 어떤 그 표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S&P 글로벌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 신용평가랑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장사를 이제 멋있는 말로 S&P 마켓 인텔리전스라 그래요.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요게 이제 뭐 어카운트 계정 하나 살 거냐 10개 살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계정별로 아이별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개별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뜯어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데이터 장사로 10조 원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부채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있는 한, 전 사실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채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사 시간에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늘 백성들은 뭐 고리대에 신음하였고 뭐 민생은 날로 궁핍하였, 그때도 부채가 있었던 거냐, 그죠? 이 빚을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화만 내지 말고 이용하는 그런 투자를 하자. 이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대출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인덱스 ETF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자. 여기 만화에 그 영어로 적혀 있는 거는 The conservative plan for the economy you are looking at it.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되더라도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요, 여러분. 의외죠. 그 미국 예산 정책처 그 자료 보면은 계속 늘어납니다. 정부 지출은 비가역적으로 늘어나니까 앞으로도 ETF 투자는 계속 될 거고 확대될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업이 중요한데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로 불리고 있죠. 근데 요즘 생성형 AI가 데이터가 많아서 뭐 잘 나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값진 정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기업용으로 알짜 찐 정보는 비싸요. 생성형 AI는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막 얘기하고 뭐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은 거지 진짜 핵심되는 데이터는 몇 천만 원, 몇 백억 주고 사야 됩니다. 접근이 안 되죠, 아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P 글로벌은 경로 의존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다 축적하고 있는 회사다. 요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무디스도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동의하시지 않을 분들도 있는데 촘스키, 노암 촘스키 되게 위대한 언어학자시죠. 이분이 작년 3월에 챗 GPT가 사이비 과학이고 원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진 거라고 이제 비판을 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티셔츠 하나 살 때 내가 티셔츠 하나 클릭하면은 내가 클릭한 거 보고 비슷한 모양의 옷들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을 행렬로 바꿔가지고 연산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건데 지금 챗 GPT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냥 파라미터가 많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뭐 고급의 경제활동, 공급망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그런 지식은 아직까지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리즈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양극화도 심화되고 한국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관점과 전략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배당주 투자하시는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 직장인분들 밝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내용을 한번 돌아올게요. 이거 뭐 또 보시고 야 1억 넣으면 20억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뭐 다 지르고 뭐 돈 못 버실까봐 저는 사실상 지금은 좀 현찰을 들고 계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인플레가 한 20년 지속됐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갔는데 저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공파리 조심하시라는 말씀도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힘들어가지고 교회 좀 나가면서 성경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 분들도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성공파리들이 뽀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앞으로 매브릭TV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방송, 좋은 열매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시사 이슈 재미있는 것 들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